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덮친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였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얼음 결정들이 내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다. 입을 열자마자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피어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딱딱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뺨에 닿는 감촉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온몸의 감각은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여기가 어디지? 머릿속은 두꺼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다. 마지막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지만 날카로운 두통이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다.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겁고 뻣뻣했다. 마치 거대한 냉동고 안에 갇힌 고깃덩어리가 된 기분이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희미한 빛이 천장의 작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와 거대한 공간의 윤곽을 드러냈다. 사방은 삭막한 금속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천장에는 갈고리가 달린 쇠사슬들이 섬뜩하게 매달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피비린내와 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도축장 안이 그보다는 오래된 냉동 창고에 가까웠다. 그때였다. 머릿속 안개를 찢고 섬광 같은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따뜻한 조명이 감도는 저녁 식탁. 값비싼 와인이 크리스털 잔에 채워져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시아버지. 강태환 회장의 인자한 미소가 보였다. 그는 내 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세아가, 요즘 힘든 일은 없고 언제나 내 딸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어려운 일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말하거라. 그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제나처럼 차가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의 옆에 앉은 남편. 강지훈은 그저 말없이 와인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허수아비 같은 남자. 나는 그런 그의 나약함마저 사랑하려 애썼다. 기억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 시아버지는 밤이 깊었으니 별장에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했다. 그는 지훈이와는 서재에서 사업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며 나에게 먼저 방에 가 있으라고 했다. 그가 건네준 것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이었다. 잠이 잘 올 게다. 그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기묘했다.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우유를 받아 마셨다. 남편은 그 순간에도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톱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지러움,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몸에 힘이 빠지고 소파에 쓰러졌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다. 시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남편은 무표정했다. 그는 쓰러진 나를 그저 차갑고 텅 빈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길게 버려진 고장난 인형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의 눈, 그 텅 빈 눈동자. 그것이 내 마지막 기억이었다. 아엠파리아. 깨달음이 차가운 비수처럼 심장을 꿰뚫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납치도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계획된 살인이었다. 나를 이곳에 버린 것은 이름 모를 괴한이 아니었다. 바로 내가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 내 남편과 그의 아버지였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기에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바랐다. 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얼어 죽기를, 버려진 쓰레기처럼,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지기를 원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 사랑, 믿음, 희망 같은 어리석은 감정들이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처절한 분노.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반드시 살아남아야겠다는 지독한 생존 본능이었다. 나는 죽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개죽음처럼 끝날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깨닫게 해줘야 했다. 그들이 내게 줬던 고통과 절망을 수천 배로 되돌려줘야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몸을 움직였다. 마비된 팔다리에 감각이 돌아오면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손톱이 부러져라 바닥을 긁으며 기어갔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피 섞인 손톱 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거대한 철문이 앞을 막아섰다. 육중하고 굳게 닫혀 있었다. 절망감이 엄습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고 주저앉았다. 일어나. 이서연, 일어나. 나는 스스로에게 소리쳤다. 목소리는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힘없이 흩어졌다. 나는 눈물을 흘릴 힘조차 없었다. 눈물 대신 내 눈에서는 뜨거운 증오가 불타올랐다. 그 증오가 얼어붙은 몸을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문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낡은 문고리를 잡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리가 미친 듯이 떨렸지만 나는 버텼다. 그리고 문에 달린 작은 빗장을 발견했다. 다행히도 밖에서 잠그는 형식이 아니었다. 아마도 안에서 작업자가 실수로 갇히는 경우를 대비한 낡은 안전장치인 듯했다. 나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뻣뻣한 빗장을 밀어 올렸다. 철컥 하는 소리가 창고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문을 밀었다. 끼이이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틈새로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희미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 빛을 향해, 생명을 향해 몸을 던지듯 밖으로 굴러나갔다. 차가운 흙과 마른 낙엽이 얼굴에 닿았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밤하늘을 보았다. 구름에 가려진 달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들이 파놓은 차가운 무덤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 나왔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내가 빠져나온 버려진 냉동 창고를 돌아보았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이었다. 그들은 내가 여기서 조용히 죽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들의 착각이었다. 그들이 알던 이서연은 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죽었다. 순진하고 나약했던 여자,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시아버지의 인자한 미소에 속았던 어리석은 여자는 얼어 죽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 차가운 공기 속에 서 있는 것은 새로운 나였다.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머리는 복수심으로 뜨거웠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나는 그들의 사냥꾼이 될 것이다. 강태환, 강지훈, 너희는 나를 죽이려 했다.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나는 휘청이는 걸음으로 어둠 속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밤의 추위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내 안에서 타오르는 지옥불이 온몸을 트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속에 냉기는 도시에 그것과 질적으로 달랐다.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움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축축한 흙냄새와 썩어가는 나무심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본능에 이끌려 무작정 걸었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뾰족한 나뭇가지에 살이 찢겨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한다. 얼마나 헤맸을까.
마침내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고 나는 비틀거리며 산길을 빠져나와 작은 국도에 다다랐다. 다행히 새벽에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낡은 트럭 한 대가 지나갔고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로 그 차를 세웠다. 선량해 보이는 운전기사는 피투성이의 값비싼 드레스가 찢어진 차에 나타난 나를 보고 기겁했지만 내가 필사적으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자 차마 나를 외면하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한 낡은 동네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곳은 내가 결혼 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내 과거의 편린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대학 시절 나와 가장 친했던 친구 수진이 사는 곳이었다. 강씨 집안에 시집간 후 나는 마치 신분 상승이라도 한 것처럼 과거의 인연들을 끊어냈었다. 수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소박한 삶이 나의 화려한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지금의 내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이 바로 그 끊어냈던 인연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초인종을 누를 힘도 없어 문을 두드리자 잠이 덜 깬 수진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시오, 서연아 너 맞니? 세상에 이게 무슨... 나는 그녀의 말을 끝맺게 할 수도 없이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낯설지만 아늑한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따뜻한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었고 옆에서는 수진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죽을 끓여와서 내 입에 떠넣어주고 찢어진 상처들을 소독해 주었다. 그녀의 조용한 배려 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몸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지만 정신의 상처는 더욱 선명해졌다. 따뜻한 방 안에서 안정을 찾자 억눌려 있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내가 겪어야 했던 지옥의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었다. 나의 결혼 생활은 동화처럼 시작되었다. 재벌가의 외아들 강지훈,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남자였다. 그가 나에게 청혼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우리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렸고 나는 순식간에 신데렐라가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거대한 저택, 값비싼 보석들, 끝없이 이어지는 파티. 나는 그 화려함에 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 황금 세장 안에서 나는 서서히 외로워졌다. 남편 지우는 늘 바빴다. 아니, 바쁜 척했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업을 돕는다는 핑계로 나를 혼자 두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그와 나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시아버지. 강태환 회장은 처음에는 완벽한 시아버지처럼 보였다. 그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나를 대했고 새아가라며 살갑게 불러주었다. 그는 종종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고 남편보다 더 다정하게 나를 챙겨주었다. 나는 그저 시아버지의 사랑이 유별나다고만 생각했다. 그 가면 뒤에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숨어 있는지 까맣게 몰랐다. 그날이 시작이었다. 지훈이 해외 출장을 갔던 어느 날 밤이었다. 시아버지는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나를 본가로 불렀다. 식사 후 그는 나를 별장으로 데려갔다. 우리 집안의 역사가 담긴 물건들을 보여주고 싶구나. 그는 그렇게 말했다. 별장은 본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그만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와인을 따라주며 내 어깨를 감쌌다. 처음에는 그저 격려의 손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왔고 그의 숨결은 내 귓가에서 역겨운 말들을 속삭였다. 지훈이는 아직 어려서 널 만족시켜주지 못할 게다. 진정한 남자가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주마. 나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밀쳐냈다.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다시 그 인자한 가면을 쓰고 웃었다. 농담이 지나쳤구나. 미안하다, 새아가.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출장에서 돌아온 지훈의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내 말을 듣고는 버럭 화를 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의 아버님께서 널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해. 그냥 농담하신 거겠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 내 남편은 아버지를 이길 수 없는, 아니, 이길 생각조차 없는 비겁한 남자라는 것을. 나는 혼자였다. 이 거대한 성 안에서. 나는 완벽한 고립무원이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의 호출은 더욱 잦아졌다. 언제나 밤이었다. 별장에 새로 들여온 그림을 감정해다오. 중요한 손님에게 대접할 와인을 골라다오 등 핑계는 다양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부름을 거역하는 것은 곧 강씨 집안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고 지훈은 언제나 아버지의 편에 서서 나를 압박했다. 아버님, 심기 거스르지 마. 우리 모두 힘들어져. 별장은 내게 지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곳에서 그는 왕이었고 나는 그의 놀이개였다. 그는 온갖 변태적인 행위로 나를 유린했고 그 모든 과정을 즐겼다. 저항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잔인해졌다. 내 부모님 작은 공장. 요즘 어렵다지. 내 손가락 하나면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도 있어. 그는 내 가장 큰 약점을 잡고 나를 철저히 짓밟았다. 나는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다.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욕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살아있는 시체였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미친 듯이 머리를 파고들었다. 복수. 오직 복수만이 나를 살게 할 유일한 이유였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온갖 종류의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사들였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나를 별장으로 부르는 날, 나는 목숨을 건 도박을 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별장에 도착해 그의 서재, 침실, 그가 나를 유린했던 모든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손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움직였다. 이것만이 내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추악한 범죄, 그의 변태적인 욕망, 그리고 그가 다른 기업 총수들과 나누는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대화까지. 모든 것이 작은 메모리 카드 안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것은 나의 고통의 기록이자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수진의 작은 방,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나는 숨을 죽였다. 며칠간의 휴식으로 조금이나마 기력을 회복한 나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바로 내 무기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나는 별장에서 녹화한 파일들을 여러 개의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분산 저장해 두었다. 혹시라도 발각될 경우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였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몇 겹의 보안 단계를 거치자 마침내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Villa 2024 Tultulli e Pre-Basta Villa 2024 Yetuan Tenintdet MP Fodel Office Talk
카티에 와브. 날짜별로 정리된 수십 개의 파일들. 내 고통의 연대기였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가장 최근 파일 중 하나를 클릭했다. 화면에 익숙한 별장의 내부가 나타났다. 소리는 켜지 않았다. 그 남자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 않았다. 영상 속에서 강태환은 와인잔을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겁에 질린 내가 화면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 내 무기가 안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모든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노트북을 덮었다. 내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어느새 멎어 있었다. 슬픔과 공포가 있던 자리에 차가운 강철 같은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 영상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이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내게 주었던 고통과 절망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되돌려줄 것이다. 그의 명예, 그의 부, 그의 가족, 그가 이룬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산산조각 낼 것이다. 나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보았다. 세상은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실종되었다고 발표하거나 혹은 남편과 불화 끝에 가출한 철없는 여자로 꾸며냈을지도 모른다. 마음대로 해봐. 너희가 거짓으로 쌓아 올린 평화는 이제 곧 끝날 테니 유령이 되어 너희의 지옥으로 돌아가 줄게. 수진의 작은 방은 나의 요새가 되었다.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졌고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낡은 노트북이 내뿜는 희미한 불빛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였고 지금의 나에게는 사치였다. 공포와 슬픔이 증발해버린 마음속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사냥을 준비하는 포식자였다. 며칠 동안 나는 잠을 거의 자지 않고 노트북에 매달렸다.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영상들을 보지는 않았다. 대신 나는 나의 적 강태환과 그가 세운 거대한 제국 태상그룹에 대한 모든 것을 파고들었다. 수지는 그런 나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서연아, 이젠 경찰에 가야 하지 않을까? 네가 가진 영상들이면. 나는 스크롤하던 마우스를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 눈빛에 그녀는 움찔했다. 수진아, 경찰은 안 돼. 내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마른 소리를 냈다. 강태환은 그냥 돈 많은 늙은이가 아니야. 그는 괴물이고 그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과 달라. 언론, 검찰, 정치권까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내가 지금 이 영상들을 들고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스스로에게 묻듯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언론이 달려들겠지. 하지만 하루 이틀 만에 모든 게 뒤집힐 거야. 영상은 조작된 딥페이크가 될 거고 나는 돈을 노리고 시아버지를 모함한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얼마 안 가. 나는 정말로 실종되겠지. 이번에는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가 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러니 그냥 폭로하는 걸로는 안 돼. 그를 끌어내리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해.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성을, 벽돌 하나하나 전부 무너뜨려야 한다고. 그날 이후 수지는 더 이상 내게 경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내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내가 지쳐 쓰러지면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관객이자 침묵의 조력자였다. 수진의 방 한쪽 벽은 거대한 정보 게시판이 되었다.
나는 태상그룹의 지배 구조도, 강태환 일가의 가계도, 주요 계열사 대표들의 신상 정보까지 전부 출력해서 붙여놓았다. 벽은 점점 더 복잡한 거미줄 같은 썬들과 포스트잇으로 뒤덮여갔다. 나는 강태환이라는 인간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의 성공 신화가 실은 수많은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수십 년치 신문기사, 경제잡지, 증권가 정보지, 심지어는 익명의 기업 리뷰 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졌다. 나는 그의 적들을 찾고 있었다. 그에게 밀려난 경쟁자, 억울하게 해고당한 직원, 그의 배신으로 등을 돌린 동업자들, 모든 정보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그러다 하나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몇 년 전 태상그룹이 인수한 바이오넥스라는 작은 바이오 회사였다. 당시에도 업계에서는 태산이 왜 전망도 불투명한 작은 회사를 그토록 비싼 값에 인수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았다. 나는 바이오넥스의 과거 재무제표와 주주 명단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인수 직전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페이퍼 컴퍼니들. 그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자 그 끝에는 강태환의 오래된 비서실장이자 그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충견의 이름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주가 조작과 비자금 조성의 흔적이었다. 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찾았다. 그의 완벽한 성에 난 첫 번째 균열.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나는 이서연을 지워야 했다. 세상에 알려진 태상그룹의 얌전한 며느리 이서연은 사라져야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욕실 가위로 내 긴 머리카락을 주저없이 잘라냈다. 찰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들은 과거의 나와의 단절을 의미했다. 나는 남은 머리를 거칠게 다듬고 시중에서 가장 흔한 갈색으로 염색했다. 수진의 낡은 옷 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더 이상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저 도시의 흔한, 이름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외적인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걷는 법부터 다시 배웠다. 언제나 꼿꼿했던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인파 속에 섞이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는 법을 연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었다. 복수에는 돈이 필요했다. 다행히 나는 결혼 전부터 모아온 비상금이 있었다. 남편은 물론 아무도 모르는 차명으로 개설된 비밀 계좌였다. 나는 동네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했다. 여러 개의 VPN을 거쳐 IP 주소를 세탁하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내 계좌에 접속했다. 그들이 내 계좌를 추적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애써 참았다. 다행히 계좌는 안전했다. 나는 돈을 여러 개의 대포 통장으로 쪼개서 이체했다. 거금이 움직였지만 최대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치밀하게 움직였다. 마지막 이체 확인 버튼을 누르고 로그아웃 했을 때 나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것은 나의 첫 번째 승리였다. 나는 이제 복수를 위한 실탄을 손에 넣었다. 나는 수진의 집으로 돌아와 벽에 붙은 거대한 관계도를 노려보았다. 수많은 이름과 회사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거대한 독거미. 강태환, 이전에는 그저 압도적인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가 이제는 내가 공략해야 할 목표물로 보였다. 나는 바이오넥스 관련 자료가 붙어있는 곳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이것이 시작이다. 강태환, 당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 내가 그 성의 가장 약한 벽돌부터 하나씩 아주 조용히 빼내주지. 당신은 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거야. 당신의 발밑이 꺼져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이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복수심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복수를 향한 나의 의지는 강철 같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내가 수집한 정보들은 대부분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들이었다. 신문기사, 재무제표,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 그것들은 강태환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의 제국을 진정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수면 아래에 감춰진 거대한 몸체를 공격해야 했다. 비밀 장부, 내부 거래 내역, 그의 추악한 로비 기록들. 그것들은 태상그룹의 철옹성 같은 내부 서버 안에 잠들어 있었다. 나는 며칠 밤낮으로 방화벽을 뚫기 위해 애썼지만 나의 어설픈 해킹 지식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화면에는 빨간색의 Access Denied 메시지만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힘없는 자는 결코 진실에 닿을 수 없다고 조롱하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나는 깨달았다. 혼자서는 안 된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게는 보이지 않는 손과 눈이 되어줄 전문가가 필요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강철의 성에 침투할 수 있는 유령 같은 존재. 나는 다시 정보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번 목표는 달랐다. 강태환의 적이 아니라 강태환에게 모든 것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기술자를 찾는 것이었다. 나는 태상그룹의 과거 인사기록과 관련된 소송 사건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한 남자의 이름을 발견했다. 윤도현, 7년 전 태산전자 보안팀 최연소 팀장이었던 천재 해커. 그는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언론은 그를 돈에 눈이 먼 배신자로 몰아붙였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사건 기록을 깊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가 유출했다는 정보는 사실 태산의 비자금 조성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미끼였고 진짜 범인은 내부의 더 높은 곳에 있었다. 윤도현은 강태환의 죄를 뒤집어 쓴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나는 그가 출소 후 IT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해커들이 활동하는 다크웹의 깊숙한 곳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하데스 하뎃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지옥의 신, 그의 현재 심정을 대변하는 이름이었다. 그는 돈을 받고 기업의 더러운 비밀을 캐내거나 복수를 대행해주는 해결사로 살아가고 있었다. 바로 이 사람이었다. 그에게 접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나는 몇 겹의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내고 그가 내놓는 여러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다. 나의 신분을 묻는 그의 질문에 나는 당신과 같은 이유로 강태환을 지옥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고만 답했다. 마침내 그가 만남에 동의했다. 약속 장소는 용산의 한 낡은 상가 깊숙한 곳에 있는 24시간 PC방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담배 연기와 컵라면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나를 맞았다. 그는 가장 구석진 자리, 어둠 속에 얼굴을 묻은 채 앉아 있었다. 화면의 현란한 불빛이 그의 얼굴을 간헐적으로 비췄다. 생각보다 젊었지만 그의 눈은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린 사람처럼 공허하고 냉소적이었다. 내가 맞은편 의자에 앉자 그는 게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래서 태상그룹의 원한이라도 있는 부잣집 사모님인가? 이혼 위자료라도 두둑하게 챙기고 싶어서.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위조된 신분증과 그가 요구했던 계약금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다. 그는 돈을 힐끗 보고는 피식 웃었다. 겨우 이 정도로 태산의 방화벽을 뚫어달라고 꿈이 야무지시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성공하면
당신이 평생 만져볼 수 없을 만큼의 돈을 주겠어요. 뭘 성공하는데 강태환 회장님 주가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면 바람 피운 사진이라도 찍어달라는 건가? 나는 더 이상 그와 말씨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나는 작은 USB와 이어폰 한 쌍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내 신분이나 목적이 궁금하다면 이걸 들어봐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마지못해 이어폰을 귀에 꽂고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나는 그 안에 내가 녹음했던 수많은 파일 중 딱 하나를 넣어두었다. 강태환이 바이오넥스 인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가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그의 생생한 육성이 담긴 음성 파일이었다. 그가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냉소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의 텅 빈 눈동자에 무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잊고 있던 분노, 억눌려왔던 증오의 불씨였다. 음성 파일 속 강태환의 목소리는 7년 전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파일 재생이 끝나고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다. PC방의 소음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이어폰을 빼고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걸 어떻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중요한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손에는 강태환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폭탄들이 더 있어. 하지만 그걸 터뜨리려면 당신의 기술이 필요해요. 성문을 열어줄 열쇠가.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 실패하면 이번에는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7년간 잃어버렸던 자신의 명예와 인생을 되찾을 유일한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을 터였다. 그는 테이블 위의 돈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성공 보수는 그리고 조건은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경박함 대신 낮고 진지한 음색을 띠고 있었다. 성공하면 당신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조건은 단 하나. 배신은 없어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거니까. 그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끼리. 배신은 사치지. 그렇게 우리의 동맹은 맺어졌다. PC방을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나를 맞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복수에는 하데스라는 강력한 그림자가 함께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과거도 묻지 않았다. 오직 강태환이라는 공동의 적을 파괴한다는 목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강태환의 철옹성에 첫 번째 균열을 낼 망치가 내 손에 쥐어졌다. 이제 성벽을 두드릴 시간이었다. 윤도현, 하데스의 합류는 나의 복수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태어난 유령처럼 태상그룹의 내부 네트워크를 헤집고 다녔다. 나는 수진의 작은 방에서 24시간 내내 그와 암호화된 메신저로 소통하며 그가 보내오는 정보들을 분석했다. 그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을 탐사하는 것과 같았다. 수면 위에서는 보이지 않던 태산이라는 거대 제국의 추악한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내가 찾아냈던 바이오넥스 인수권이었다. 내가 가진 음성 파일은 강태환이 범죄를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지만 지금 당장 터뜨릴 수는 없었다. 너무 강력한 폭탄은 적에게 방역할 시간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강태환이 서서히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가 자신의 성이 어떻게 좀먹어 들어가는지 공포에 떨며 지켜보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공격 대신
미끼를 던지기로 했다. 정면 공격은 하책이야. 하데스는 메신저를 통해 말했다. 그의 타자 속도는 그의 사고 속도만큼이나 빨랐다. 강태환 같은 늙은 여우는 작은 위협에도 금방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거야. 그를 잡으려면 그가 스스로 제 발등을 찢게 만들어야 해. 나는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선 그의 성에 작은 불씨를 던지는 거지. 큰 불이 아니라 신경 쓰일 정도의 작은 연기만 피우는 거야. 그의 의심을 내부로 돌리게 만들어야 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를 찾게 만드는 거지.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게. 하데스의 계획은 치밀했다. 우리는 태상그룹의 수많은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건설 자재 회사인 태상건업을 첫 목표로 삼았다. 태상건업은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좋지 않아 그룹 내에서도 골칫덩어리로 취급받고 있었다. 하지만 하데스가 빼낸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강태환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여러 통로 중 하나였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래 내역 하나를 골라냈다. 태상건업이 베트남의 한 유령 회사와 맺은 30억 원 규모의 자재 공급 계약.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하데스는 그 유령 회사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금방 밝혀냈다. 완벽한 자금 세탁이었다. 작전은 새벽에 시작되었다. 하데스는 보안이 허술한 한 경제 전문 인터넷 언론사의 서버에 침투했다. 그는 기존에 있던 기사 하나를 지우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작성한 기사를 끼워 넣었다. 태상건업, 베트남 유령 회사와 30억대 불투명 계약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 내용은 철저히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인 것처럼 꾸몄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기사는 정확히 15분 동안만 서버에 노출되었다. 마치 실수로 업로드되었다가 급하게 삭제된 것처럼. 하지만 15분은 충분한 시간이었다. 증권가 정보지를 만드는 정보꾼들, 기업의 약점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사를 퍼날랐다. 아침이 되자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상건업의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 대형 포털 사이트의 경제뉴스란에는 삭제된 기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태상그룹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흠집내기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는 수진의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다. 모든 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정도의 소동은 태상그룹 전체에 비하면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파문의 크기가 아니었다. 강태환의 반응이었다. 하데스는 이미 태상그룹 내부 통신망에 감청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다. 강태환과 그의 충견, 민 실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되어 내 모니터에 떠올랐다. 강태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정보가 어디서 샌 거지? 민 실장, 죄송합니다. 회장님,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부 소행인 것 같습니다. 강태환 내부 어떤 놈이야? 당장 색출해 내 허락 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놈이 누가 있단 말인가? 민 실장 혹시 최근에 구조조정 당한 재무팀에 강태환 추측하지 마. 증거를 찾아 그놈들 발톱 밑에 낀 때까지 다 뒤져서 내 앞에 끌고 와 본보기로 멧돼지 밥으로 던져주기 전에. 그 배우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 강태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다고 믿었던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즉시 태상건업은 물론 그룹 전체의 주요 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지시했다. 그의 의심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미끼를 물었다. 며칠 후
태상그룹은 태상건업의 재무담당 이사였던 한 명을 개인적인 비리 혐의로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가 이번 정보 유출의 주범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희생양이었다. 강태환은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고 외부의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만만한 부하 직원의 목을 친 것이었다. 그 모습은 나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늘 그런 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인간이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그 희생양의 얼굴을 보았다. 억울함과 절망으로 가득 찬, 한때는 충성스러웠을 한 직장인의 얼굴. 그에게는 미안했지만 나의 복수를 위한 여정에는 더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어요. 나는 하데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늙은 여우가 자기 굴을 파헤치기 시작했군. 하데스의 답장이 돌아왔다. 그가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선물을 하나 더 넣어주지. 우리의 첫 번째 미끼는 성공적이었다. 강태환의 제국에 불신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는 이제 그 누구도 믿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그림자마저 의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높은 빌딩 어딘가에서 강태환은 분노에 차 자신의 제국을 더욱 옥죄고 있겠지.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해. 당신이 스스로 올가맨 밧줄이 결국 당신의 목을 조르게 될 테니.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미끼는 성공적이었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았다. 강태환은 충성스러운 부하 하나의 목을 쳐내고 금세 안정을 되찾을 터였다. 그의 제국에 진정한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그의 손과 발, 그의 머릿속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남자를 무너뜨려야 했다. 바로 그의 충견이자 그림자인 민 실장이었다. 민 실장은 20년 넘게 강태환의 곁을 지키며 그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는 남자였다. 그들의 신뢰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의 그것을 넘어섰다. 강태환에게 민 실장은 자기 자신만큼이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그 둘을 갈라놓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강태환의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과 같았다. 민 실장을 치려면 아주 정교한 거미줄을 쳐야 해요. 나는 하데스에게 나의 계획을 설명했다. 강태환이 스스로 거미줄에 걸려들어 자기 손으로 민 실장을 내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데스는 나의 계획에 흥미를 보였다. 재밌겠군. 괴물의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뽑아버리지 않은 건가. 우리의 작전, 거짓의 거미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첫 단계로 하데스는 태상그룹의 내부 회계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침투했다. 그는 강태환의 비자금 계좌 중 하나에서 아주 적은 금액, 약 5천만 원 정도가 민 실장 아내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 금액이 너무 크면 민 실장이 즉시 알아챌 수 있었고 너무 작으면 강태환의 의심을 사지 못할 터였다. 5천만 원은 실수라고 변명할 수도 혹은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절묘한 액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더욱 대담했다. 하데스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냈다. 태상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주신전자의 부사장과 민 실장이 비밀리에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이었다. 하데스는 그들의 평소 말투, 전문 용어, 심지어 오타까지 완벽하게 흉내냈다. 이메일의 내용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대신 말씀하신 바이오넥스 관련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약속하신 보수에 대한 등 의심을 증폭시킬 만한 암시적인 문구들만 교묘하게 심어놓았다. 이제 이 조작된 증거들을 강태환에게 전달해야 했다. 우리는 태상그룹 내부 감사팀 직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다. 그리고 마치 충성심 넘치는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회장님께 직접 보고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태환의 개인 이메일로 자료들을 발송했다. 이메일 마지막에는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문구를 덧붙여 신뢰도를 높였다. 거미줄은 쳐졌다. 이제 독거미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한편 나의 전남편 강지호는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었다. 하데스가 그의 휴대폰에 심어놓은 도청 프로그램은 그의 망가진 일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술에 취해 있었고 친구에게 전화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버지가 이상해. 요즘 회사에서 피바람이 불고 있어. 다들 서로를 의심해. 나도 언젠가 아버지 눈밖에 나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이 아닌 오직 공포로만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게 저지른 짓에 대한 반성보다는 아버지의 광기가 자신에게 향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겁에 질린 채 구석에 몰린 생쥐꼴이었다. 가엾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다. 이메일을 보낸 지 이틀 후 강태환이 미끼를 물었다. 하데스의 감시망에 따르면 강태환은 비밀리에 외부 회계법인에 연락해 자신이 제보받은 비자금 계좌 내역을 검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흥신소를 고용해 민 실장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강태환과 민 실장의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우리가 엿들은 그들의 통화 내용에서 강태환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다. 그는 사사건건 민 실장을 떠보고 그의 대답에 의심을 품었다. 강태환 민 실장. 주신전자 쪽 요즘 동향은 어떤가? 민 실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회장님, 늘 저희를 주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태환 그래, 내 귀에 들리는 건 좀 다른데. 혹시 자네가 나 모르게 그쪽 사람들이랑 식사라도 한 건 아닌가? 민 실장.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충성스럽던 개는 주인의 의심에 당황하고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 당황하는 모습은 강태환의 눈에는 배신을 감추려는 연기로 비쳤을 것이다. 의심은 의심을 낳고 한번 피어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마침내 결정의 날이 왔다. 하데스가 강태환의 집무실 컴퓨터 마이크를 원격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마지막 대화를 엿들었다. 민 실장, 자네 나랑 일한 지 얼마나 됐지? 강태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회장님, 22년입니다. 민 실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22년, 긴 세월이군. 내 오른팔이 되어 굳은 일 마다치 않고 일해줬지. 나는 자네를 믿었어. 내 자신보다 더. 그런데 말이야.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내 오른팔이 실은 다른 몸통에 붙어있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강태환은 조작된 증거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덫을 놓고 민 실장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평생 회장님 한 분만 모셨습니다. 하늘의 맹세코. 하늘 하하하. 강태환이 비웃었다. 내 놈이 믿는 하늘이 나인지 아니면 주신전자 놈들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 민 실장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의심에 사로잡힌 폭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변명은 거짓으로 들렸고 그의 충성은 위선으로 보였다. 됐어. 강태환이 그의 말을 잘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군. 길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나가봐.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회사에도 내 주변에도 얼씬거리지 마.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20년 충성의 대가는 비참한 추방이었다. 민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망견자실한 채 집무실을 나서는 듯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사무실에는 강태환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차가운 만족감이 온몸을 감쌌다. 괴물의 가장 날카로운 발톱이 뽑혔다. 이제 그는 혼자다. 의심과 불신이라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채 강태환, 당신은 이제 당신의 그림자마저 믿지 못하게 될 거야.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을 당신의 손으로 내쳤으니 이제 그 빈자리를 내가 파고 들어갈 차례다.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나는 조용히 다음 사냥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 실장이 사라지자 강태환의 제국에는 보이지 않는 마비가 찾아왔다. 20년 넘게 그의 수족이자 두뇌 역할을 했던 남자가 사라지자 뭐든 보고 체계가 삐걱거렸다. 강태환은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려 했지만 거대한 제국은 그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했다.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모든 임직원을 대했고 회사 전체는 살얼음판 같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요새의 성주가 가장 신임하던 장수를 제 손으로 내치고 혼란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성벽을 무너뜨릴 최적의 순간이었다. 폭풍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나의 메시지에 하데스는 짧게 답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D-Day는 언제로 할까? 우리는 주식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평일 오전 10시를 거사일로 잡았다.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하데스는 며칠 밤을 새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폭탄을 정교하게 포장했다. 강태환의 육성이 담긴 바이오넥스 주가 조작 지시 음성 파일, 비자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 그리고 그 자금이 흘러들어간 유령 회사들의 실체에 대한 증거 자료.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진실 폭로 패키지로 만들어 언제든 터뜨릴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정보를 한 곳에만 흘리지 않았다. 강태환이 언론을 통제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곳에 폭탄을 투하할 계획이었다. 국내 5대 주요 언론사, 3대 방송사, 금융감독원 비리신고센터, 그리고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활동하는 주식 커뮤니티 몇 군데가 우리의 타겟 리스트에 올랐다. D-Day 오전 9시 59분. 수진의 작은 방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처럼 변해 있었다. 내 앞에 노트북 화면은 여러 개로 분할되어 각 언론사 홈페이지와 주식 시세창, 그리고 하데스와의 비상 연락용 메신저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있었다. 방 안에는 마우스 클릭 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이 울렸다. 3, 2, 1을 전송 시작. 하데스의 메시지가 뜨는 순간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가 만든 프로그램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타겟 리스트에 증거 자료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은 고요했다. 마치 폭풍 전의 정막처럼 나는 초조하게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 10시 7분 한 경제 전문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첫 번째 속보가 떴다. 속보. 태상그룹 수천억 대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 정황 포착. 그룹 총수 육성 파일 입수. 그것이 신호탄이었다. 첫 기사가 뜨자마자 거짓말처럼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전화 통화로 사실 확인을 마친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순식간에 강태환, 태상그룹, 비자금 등의 단어들로 도배되었다. 내가 지켜보던 태상그룹의 주식 시세창은 끔찍한 광경을 연출했다. 그래프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매도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거래소는 결국 태상그룹 관련 전 계열사의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다. 강태환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부의 상징이 단 몇 분 만에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하데스가 보내온 태상그룹 본사 내부의 풍경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홍보팀과 법무팀은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임원들은 복도를 뛰어다니며 고성을 질렀다. 하데스가 감청하고 있는 강태환의 사무실에서는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짐승 같은 그의 포효가 울려 퍼졌다. 어떤 새끼야? 대체 어떤 새끼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는 더 이상 특정인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 모두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처 입은 맹수였다. 오후가 되자 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치권마저 태상그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뉴스 화면에 태상그룹 본사 건물이 비쳤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건물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검찰, 태상그룹 본사 정역 압수수색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업 비리 스캔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범죄 게이트가 되어버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암막 커튼을 살짝 걷자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저 너머 어딘가에 있을 태상그룹 본사 건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거대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진동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듯했다. 내가 시작한 작은 불씨가 도시 전체를 삼킬 듯한 거대한 화염이 되었다. 승리의 쾌감. 하지만 그것은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서늘했다. 나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내 이름, 내 인생, 내 영혼까지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가장 큰 전투가 끝났을 뿐이다. 상처 입고 궁지에 몰린 맹수는 가장 위험한 법이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혹은 마지막 발악으로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제 유령이 직접 그 앞의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그의 마지막 숨통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주기 위해 온 나라가 태상그룹 게이트로 들끓었다. 강태환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채 자신의 거대한 저택에 갇혀 지냈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제왕이었지만 이제 그는 검찰 소환 조사를 기다리는 초라한 범죄 혐의자에 불과했다. 그의 성은 외부의 공격으로 반쯤 무너져 내렸고 성 안의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등을 돌렸다. 나는 뉴스 화면을 통해 그를 보았다. 저택을 빠져나와 검찰청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오만해 보였지만 그늘진 눈빛 속 깊은 곳에서는 초조함과 분노가 들끓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 재기할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그럴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마지막 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나의 전남편 강지훈이 될 터였다. 나는 하데스를 통해 강지훈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패닉 상태였다. 검찰의 수사망이 턱 밑까지 조여오자 그는 매일같이 변호사를 만나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묶인 공범이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 역시 함께 무너질 운명이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강태환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뿐이었지만 그 희망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나는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나는 대포폰을 이용해 강지훈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아무 글도 없었다. 오직 사진 한 장. 몇 년 전 우리가 연애 시절에 함께 갔던 작은 서점에서 샀던 낡은 책갈피 사진이었다. 그 책갈피는 내가 그에게 준 첫 선물이었다. 그는 아마 까맣게 잊고 있었을. 하지만 그의 기억 한 구석을 분명히 자극할 물건. 잠시 후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 외곽 XX 모텔 397호 오늘 밤 11시 혼자 와. 그는 분명 혼란스러울 것이다. 누구인지 왜 부르는지 알 수 없는 메시지. 하지만 첫 번째 사진이 그의 죄책감과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고 현재 그가 처한 절박한 상황은 그를 약속 장소로 이끌 것이라 확신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테니 밤 11시 나는 낡은 모텔방의 유일한 의자에 앉아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창밖의 깜빡이는 넌사인이 방 안을 주기적으로 붉게 물들였다. 공기 중에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다. 이 싸구려 공간이야말로 그의 추락한 인생을 보여주기에 가장 어울리는 무대였다. 정확히 11시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잔뜩 경계하며 방 안을 살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내 실루엣을 발견했다. 넌사인이 다시 한번 방을 비추는 순간 그는 내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숨쉬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냈다. 시오연. 말도 안 돼. 네오는 죽었어.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내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나의 복수를 완성시킬 마지막 도구일 뿐이었다. 나의 침묵은 그 어떤 비명보다 더 큰 무기가 되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한참 동안 그를 공포 속에 방치해둔 후 나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나 스스로도 낯설 만큼 차갑고 낮았다. 오랜만이네, 여보. 여보라는 단어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어떻게 살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중요한 건 네가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이지. 아버지의 비자금, 주가 조작,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넌 모든 죄의 공범으로 아버님과 함께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아니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는 어린아이처럼 변명하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그는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변명은 판사 앞에서 해.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네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나약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잘 들어주겠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나는 그의 코앞에 멈춰 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보였다. 여기 네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어. 그의 눈동자가 USB에 고정되었다. 이 안에는 너의 자백서가 들어있어. 네가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내용으로.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몇 가지 증거들도 함께. 이걸 검찰에 넘기고 아버님의 모든 죄를 증언해. 그럼 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감형을 받을 수 있겠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나는 이 USB 대신 다른 걸 세상에 공개할 거야. 네가 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외면했는지, 내가 쓰러지는 모습을 얼마나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는지 똑똑히 담겨있는 원본 영상을. 선택은
내 몫이야. 아버님과 함께 지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버님을 팔아서라도 혼자 살아남을 건지,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사형과 종신형 중 하나를 고르라는 말과 같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며 빌었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어가다시피 다가와 내 손에 들린 USB를 낚아챘다. 마치 그것이 구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나는 몸을 돌려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강지훈,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했어. 그리고 그 비겁함이 바로 당신 아버지를 파멸시킬 거야. 나는 문을 닫고 그의 울음소리를 등 뒤로 한 채 어두운 복도를 걸어 나왔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마지막 공연에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강지훈이라는 마지막 장기말을 손에 넣은 후 나는 마지막 공연을 위한 무대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 무대는 강태환이 직접 마련해 줄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여론을 뒤집기 위한 마지막 발악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 것이 분명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모든 것을 내부의 배신자와 경쟁사의 음모로 몰아갈 그의 생애 마지막 연기를 펼칠 장소. 그곳은 그의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붕괴의 현장이 될 터였다. 예상대로 며칠 후 태상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했다. 강태환 회장이 직접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것이었다. 온 나라의 눈과 귀가 그에게 쏠렸다. 기자회견 당일 나는 하데스와 함께 은신처에서 수십 개로 분할된 모니터 화면을 통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의 입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데스는 이미 기자회견장의 모든 방송 시스템과 스크린을 장악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강태환이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사이 부쩍 늙고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는 연단에 서서 준비해온 대본을 읽기 시작했다. 유창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을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평생을 바친 충신으로 그리고 지금은 불충한 부하와 비열한 경쟁자들의 모함에 빠진 희생양으로 묘사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뛰어나서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동정심을 느낄 정도였다. 그가 자신의 연기의 절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려는 순간이었다. 지금입니다. 내가 나지막이 말하자. 하데스는 조용히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의 모든 것이 멈췄다. 강태환의 목소리를 실어 나르던 마이크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져 나왔고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태상그룹 로고가 암전되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환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방송 시스템 담당자를 향해 고함을 쳤다. 바로 그때였다. 암전되었던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상그룹의 로고가 아니었다. 겁에 질려 눈물범벅이 된 그의 아들. 강지훈의 얼굴 클로즈업이었다. 1막 아들의 배신. 미리 녹화해둔 강지훈의 고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괴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분이셨습니다. 바이오넥스 인수건도, 수천억의 비자금도 모두 아버지의 짓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강태환은 사색이 되어 스크린을 향해 저놈을 당장 꺼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강지훈의 입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며느리이자 제 아내였던 이서연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해 저를 공범으로 만들어 아내를 차가운 창고에 버렸습니다. 살인미수. 그 단어가 나오자 장내는 폭발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강태환에게 일제히 터졌다. 그는 더 이상 연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 막 부정할 수 없는 증거. 강지훈의 영상이 끝나기 무섭게.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익숙한 별장의 내부였다. 내가 설치했던 초소형 카메라가 촬영한 거칠고 흔들리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강태환은 와인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있는 나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음산하게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네가 내 며느리로 있는 한, 넌 내 것이다. 네 몸도, 네 영혼도, 감히 나를 거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네 부모 목숨 줄은 내 손에 달려있으니 그의 잔인한 협박과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은 그 어떤 증언보다도 강력한 증거였다. 세상은 마침내 재벌 총수의 인자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진짜 얼굴을 목격했다. 기자들의 키보드 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산막 유령의 목소리. 모든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은 다시 암흑으로 변했다. 1초, 2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스피커를 통해 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울음기 하나 없는, 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강태환은 얼어붙었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죽었어야 할 사람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죽이려 했던 며느리 이서연입니다.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였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옥의 언기열 환영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나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강태환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하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연단 위에서 쓰러졌다. 그의 오만함, 그의 분노,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제왕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발각된 추하고 늙은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쓰러진 강태환의 주위로 몰려들어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 체포였다. 나는 모니터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그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나는 조용히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하데스가 나를 보며 짧게 말했다. 끝났어. 나는 창밖을 보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호 대신 거대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의 길고 어두웠던 연극의 막이 마침내 내려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강태환의 기자회견장에서의 체포는 그의 제국에 내리꽂힌 마지막 번개였다. 그 후 몇 달 동안 세상은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무너지는 과정을 떠들썩하게 지켜보았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지훈의 자백과 내가 제공한 원본 영상들 앞에서 강태환의 모든 변명은 무력했다. 결국 강태환은 살인미수, 뇌물공여, 주가조작, 횡령 등 수십 개의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제왕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아들 강지훈은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지만
그 역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그의 비겁함에 대한 대가였다. 태상그룹은 결국 해체되어 여러 기업에 쪼개져 팔려나갔다. 한 시대의 탐욕이 그렇게 막을 내렸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수진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뉴스를 통해 그들의 마지막을 확인할 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텅 빈 안도감만이 존재했다. 복수가 끝난 후 나는 처리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하데스를 만났다. 처음 만났던 그 PC방. 똑같은 자리였다. 그는 여전히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약속했던 성공 보수를 그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했다는 확인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금액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볼 일 없겠군. 그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차에 말했다. 네, 다신 볼 일 없기를 바라요. 나도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걸 축하하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툭 던지듯 말했다. 다신 이런 지옥에 발 들이지 마시오. 그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서로의 진짜 이름도 과거도 몰랐다. 우리는 오직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만났던 차가운 동반자였다. 그리고 나는 강지훈과의 법적인 관계를 정리했다. 서류상의 이혼 절차는 간단하게 끝났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나는 이서연이라는 내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다. 낡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새벽, 나는 홀로 강릉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동해의 일출을 보고 싶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해변에 섰다. 칠흑 같던 밤에 장막이 걷히고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차가운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었다. 발끝에 닿는 축축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나를 짓누르던 과거의 기억들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 냉동 창고에서 눈을 떴을 때 나를 감쌌던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죽음의 공포였다. 하지만 지금 나를 감싸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담긴 짭짤한 바닷바람이었다. 수평선 위로 마침내 붉은 태양이 솟아올랐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비추는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며 나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복수가 끝났을 때도 그들의 파멸을 확인했을 때도 흐르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남았다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길고 길었던 나의 밤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다. 태양은 점점 더 높이 떠올라 따스한 빛으로 나의 얼굴을, 나의 온몸을 감쌌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다. 냉동 창고에서 잃어버렸던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나의 복수극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어떻게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만약 지금 당신이 어둡고 차가운 곳에 홀로 갇혀있다고 느낀다면, 만약 세상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리세요. 당신의 삶을 위한 싸움은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복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게 정의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등지고 해변을 걸어 나왔다.
모래 위에 남겨진 나의 발자국은 곧 파도에 씻겨 사라질 것이다. 과거는 그렇게 흘려보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내가 내디딜 새로운 발걸음이다. 나의 인생 2막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다.